희망의 끈. 히가시노 게이고.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서 전자음이 울린다. 주위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을 그는 문득 알아차렸다. 눈을 뜨자 하얀 천장이 보였다. 전등은 꺼져 있지만 실내는 밝다. 창문의 커튼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시오미 유키노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거실 소파 위였다. 바닥에는 청소기가 그대로 놓여있다. 청소기를 돌리다가 졸음이 쏟아져서 소파에 누운 기억이 났다. 식탁 위에서 전자음을 울리고 있는 건 휴대전화였다. 일요일 낮에 누구일까? 잠시 생각해봤지만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다. 소파에서 일어나 어슬렁어슬렁 다가가는데 소리가 끊겼다. 착신 표시를 보니 낯선 번호다. 유키노부는 고개를 갸웃하면서 휴대전화를 도로 식탁에 내려놓았다. 청소기를 마저 돌리려는데 다시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아까와 같은 번호다. 네,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시오미 유키노부 씨의 휴대전화인가요? 남자 목소리였다. 그런데요? 배달할 물건이 있는데 댁에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30분쯤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청소기 스위치를 켰다. 누가 뭘 보낸 걸까? 잠시 생각하다가 말았다. 오면 알겠지. 벽시계를 올려다보니 오후 3시가 조금 지나 있었다. 1시간 가까이 잔 셈이다. 세탁기를 먼저 돌려야겠다는 생각에 청소기 스위치를 껐다. 욕실로 가서 드럼 세탁기 문을 여니 안에 옷가지들이 들어있다. 어제부터 유키노부는 세탁기를 돌리지 않았으니 아마 모나가 자신의 옷을 빨고 그대로 둔 모양이다. 속옷이 섞여 있는 걸 보고 유키노부는 그대로 세탁기 문을 닫았다. 괜히 손댔다가 모나가 알면 짜증을 낼 게 뻔하다. 세탁기는 나중에 돌려야 할 것 같다. 거실로 돌아와 청소를 계속하는데 인터폰이 울렸다. 아파트 공용 현관이 아니라 집 앞에서 누른 것이다. 얼른 현관으로 나가서 문을 열었다. 택배사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서 있을 줄 알았는데 양복 차림을 한 젊은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뒤에 한 명이 더 서 있었다. 시오미 유키노부 씨? 남자가 물었다. 네, 하고 대답하고 나서 경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즈카 야요이 사건 때문일 것이다. 쉬시는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경시청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신분증과 경찰 배지가 들어있는 경찰 수첩이었다. 아, 네, 들어오시죠. 실례하겠습니다. 하며 형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유키노부는 조금 전에 전화를 떠올렸다. 물건을 배달할 거라면서 배달업체가 어디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자신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했을 것이다. 아무래도 이야기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형사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자고 있던 소파를 그들에게 권하고 유키노부 자신은 반대편 의자에 앉았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형사가 경시청 수사 일과의 마스미야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다른 한 사람은 하세베라고 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즈카 야요이 씨를 아십니까? 마스미야가 물었다. 압니다. 야요이 찻집의 주인이죠. 하나즈카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은요? 마스미야가 살피는 듯한 눈초리로 유키노부를 바라보았다. 이쪽의 반응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다. 유키노부는 침을 한번 삼키고 나서 네,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텔레비전 뉴스 말입니까? 네.
언제 보셨죠? 그저께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채널의 몇 시 뉴스입니까? 틈을 주지 않고 계속되는 질문에 유키노부는 당황스러웠다. 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물을까? NHK의 7시 뉴스였어요. 매일 저녁을 먹으면서 본답니다. 가족과 함께 보셨습니까? 아니요, 혼자였어요. 가족이 어떻게 되시죠? 딸이 하나 있습니다. 마스미야는 실내를 쭉 둘러본 후 다시 유키노부를 바라보았다. 다른 가족은 없으시고요. 유키노부는 잠깐 틈을 두었다가 입을 열었다. 없습니다. 딸과 저 그렇게 둘이 삽니다. 따님은 몇 살이시죠? 14살입니다. 14살 하고 마스미야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납득이 안 간다는 표정으로 또 주위를 둘러보았다. 왜 그러시죠? 하고 유키노부가 물었다. 아니요. 그렇게 보이지를 않아서요. 뭐가요? 아빠와 14살짜리 딸, 그렇게 둘이 사는 것처럼 보이질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기 있는 거 메이크업 박스 아닌가요? 마스미야가 장식장에 놓여있는 노란 비닐 상자를 가리켰다. 그리고 현관 우산꽂이에 양산도 있던데요. 요즘 여중생들은 어른처럼 화장을 하고 양산도 쓰나 보죠. 유키노부는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형사의 관찰력에 내심 감탄했다. 그것들은 다 아내 물건입니다. 아니, 물건이었다라고 말해야겠군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떠났습니다. 2년쯤 전에요. 이 말을 꺼낼 때에는 최대한 무심한 듯 말하려고 노력한다. 형사가 둘 다 허를 찔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시군요. 마스미야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백혈병이었습니다. 마스미야는 자세를 고쳐 앉고 나서 유감입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다. 옆에 있는 하세베도 그를 따라 고개를 숙였다. 따님은 지금 특별활동 때문에 학교에 가 있습니다. 테니스부예요. 거의 돌아올 때가 다 됐습니다. 유키노부는 벽시계를 올려다봤다. 조금 있으면 4시다. 형사들의 노림수가 뭔지 감이 잡히질 않았다. 들어오자마자 대뜸 하나즈카 야요이란 이름을 들이대어 놓고 본론은 일절 꺼내려고 하지 않는다. 하세베라는 형사는 계속 수첩에 뭔가를 끄적거리는데 이런 질문들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시우미 씨는 지금도 일을 하십니까? 마스미야가 물었다. 유키노부의 나이가 62이라는 것도 이미 파악해 놓은 모양이다. 네. 아직 여러모로 돈 들어갈 일이 남아서요. 그럼 회사에 다니시는 건가요? 네. 잠깐만요. 유키노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장식장으로 가더니 서랍에서 명함을 꺼내와 형사들에게 건넸다. 저는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스미야는 명함을 내려다봤다. 회사 이름이 이케부쿠로 영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낡은 건물을 검사하는 일입니다. 건물을 검사한다고요? 그럼 늘 회사에 계시지는 않겠네요. 오전에 영업소로 출근했다가 곧바로 차를 타고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주로 어느 쪽으로 나가시나요? 그건 그때그때 다릅니다. 도쿄내라면 어디든지 갑니다. 마스미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없이 명함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무심한 그 동작이 유키노부의 눈에는 서로는 여기까지 라는 신호로 보였다. 야요이 찻집에 자주 들르셨다고 하던데요. 아니나 다를까 마스미야가 본론을 꺼냈다. 그렇습니다. 자주라는 게 어느 정도의 빈도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카페 단골이 자주 봤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을 마주치면 인사도 나누셨다던데. 네, 뭐 그런 일도 있었죠. 마스미야가 말하는 단골이 누구인지 유키노부는 짐작이 갔다. 하나즈카 야요이의 학창시절 친구라는 여자일 것이다. 그녀 말고도 몇몇 사람과 안면이 있지만 유키노부의 이름까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 단골 얘기로는 반년쯤 전부터 카페에서 종종 유키노부 씨를 봤다고 하던데 맞으십니까? 네, 그럴 겁니다. 그 가게에 가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근처에서 일이 있었고 끝난 후에 우연히 갔어요. 굳이 이유를 들라면 밖에서 보기에 느낌이 좋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역시 생각대로였나요? 네, 하고 유키노부가 대답했다. 분위기도 차분하고 케이크도 맛있었어요. 케이크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보기와는 달리 단 걸 좋아합니다. 술은 잘 못 마시고요.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모나가 돌아온 듯 했다. 잠시 후 현관이 열리고 모나가 쭈뼛거리며 조그만 얼굴을 비췄다. 현관에 낯선 구두가 있는 걸 보고 손님이 왔다는 걸 알았을 터였다. 어서 와라 하고 유키노부가 말을 건넸다. 마스미야도 실례가 많아요 하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모나는 당황스러운 듯이 고개만 까딱했다. 경찰에서 나오셨어. 유키노부가 설명했지만 모나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반쯤 벌린 입으로 뭔가 말을 한 듯도 한데 유키노부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모나는 빠른 걸음으로 거실을 가로질러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쾅 하고 거칠게 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죄송합니다 하고 유키노부가 형사들에게 사과했다.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집에 낯선 남자가 둘이나 있으니 저맘대 여자아이로서는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죠. 마스미야가 웃는 얼굴로 말했다. 질문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이것도 그 단골에게 들은 얘기입니다만 시오미 씨는 카페에 자주 들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즈카 씨와 꽤 친하게 지내셨다고 하더군요. 글쎄요, 그건... 유키노부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지금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게 정답일까? 혀로 입술을 축이며 대답할 말을 골랐다. 제가 늘 혼자 가니까 카운터석에 앉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야요이 씨가 신경을 쓰며 이런저런 말을 걸어오더군요.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친근한 사이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요이 씨라고 이름을 부를 정도라면 꽤 친한 사이가 아닌가요? 다른 손님들이 그렇게 불러서 저도 따라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손님 중에서는 꽤 친한 편이었을 겁니다. 지나치게 부인하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마스미야는 유키노부가 야요이 찻집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다른 손님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등에 관해 시시콜콜 물었다. 질문들 중에는 맥락을 알 수 없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형사 나름으로 노리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저께 밤에 뉴스를 보고 사건을 알았다고 하셨는데요. 마스미야가 돌연 맨 처음 이야기로 돌아갔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무슨 생각이요? 그야 당연히 놀랐죠. 말도 안 돼. 뭔가 잘못되었을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 화면에 비치는 곳이 틀림없는 야요이 찻집이어서. 그 후 사건에 관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신 적은요? 없습니다. 야요이 찻집에 관해 이야기할 만한 상대가 주위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며 마스미야는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다. 시오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말이죠? 사건에 관해서요.
짚히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라고 말을 끝맺기 전에 마스미야가 얼굴을 조금 더 가까이 들이댔다. 지나친 생각일지 모른다거나 기분 탓일지 모른다.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정보를 정밀하게 조사하는 게 저희 일이니까요. 억측이든 무책임한 소문이든 다 괜찮습니다. 그런 데서 단서가 발견돼서 범인 체포에 이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아무쪼록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리한 눈빛, 힘있는 목소리, 거침없는 말투. 젊어 보이지만 나름 산전수전 겪었겠다 싶을 만큼 박력이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고 말을 꺼내는데 목소리가 갈라지고 말았다. 유키노부는 헛기침을 몇 번 하고 나서 다시 입을 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야요이 씨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이 있었을지. 다만 그녀의 사생활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니 뜻하지 않은 일로 누군가의 원망을 샀다면 그것까진 제가 알 수 없겠죠. 남자 관계는 어땠습니까? 마스미야는 몸을 조금 더 앞으로 기울이고 밑에서 유키노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사귀는 남자분은 없었나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유키노부가 고개를 저었다. 마스미야는 상반신을 도로 일으켰다. 그렇게 단언하시는 데에는 뭔가 근거가 있겠죠? 아니요. 그저 그렇지 않을까 하고 누가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서요. 유키노부는 몸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얼굴이 붉어졌을까봐 불안했다. 하나즈카 씨가 한 달쯤 전부터 피트니스 센터에 다녔다는 건 아셨습니까? 네? 피트니스 센터를요? 아니요, 전 몰랐습니다. 퍼스널 트레이닝 코스를 선택했다던데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피부 관리실에도 등록했다고 하시고요. 그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유키노부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 두 가지 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자가 그럴 경우엔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짐작가는 바가 있으십니까? 글쎄요. 유키노부는 시선을 비스듬하게 위로 향한 채 고개를 갸웃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실제로 피트니스 센터도 피부관리실도 다 금시초문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말입니다. 평소처럼 출근하셨습니까? 목요일 말입니까?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날 오후에는 어디로 일하러 가셨죠? 자세한 시간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 유키노부는 식탁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와서 일정 관리 앱을 확인했다. 목요일에는 시나가와에 있는 아파트에 누수 검사를 하러 갔군요. 오후 2시에 작업을 시작해서 4시 반쯤에 끝났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셨습니까? 작업 중에 아파트 시공업체 사람이 왔습니다. 그분 이름과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아, 네. 유키노부는 휴대전화에서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찾아 마스미야에게 가르쳐 주었다. 4시 반경에 작업이 끝났다고 하셨죠. 그 후에는 뭘 하셨습니까? 뒷마무리를 한 뒤에 혼자 영업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게 6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셨겠군요. 아니요, 저녁을 먹고 왔어요. 저녁이요? 어디서요? 요 근처 밥집에서요. 대개 거기서 저녁을 먹고 들어옵니다. 그러자 마스미야가 의아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했다. 따님도 그 가게에서 식사를 하시나요? 저희 딸은 따로 먹습니다.
따로요? 딸은 스스로 저녁을 해결합니다. 중학생이니까요. 간단한 요리 정도는 할 줄 압니다. 유키노부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미소를 지어 보이려고 했지만 뺨이 굳어지는 것을 숨기기 힘들었다. 아까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녁을 드셨다고 했는데 그럼 밥집에서 그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죄송하군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마스미야는 밥집의 이름과 위치를 물었다. 나중에 확인할 심산일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신 시각은요? 7시가 좀 넘어서였을 겁니다. 그 뒤로는 내내 집에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지는 않으셨나요? 유키노부는 휴대전화 통화 이력을 확인했다. 그날 밤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스미야가 옆쪽에 있는 방문을 가리켰다. 따님에게도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저희 딸은 야요이 찻집에 관해선 아무것도 모릅니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스미야가 고개를 숙였다. 유키노부는 일어나서 옆방 문으로 다가가 노크를 했다. 왜? 하는 모나의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돌아왔다. 잠깐 열어봐. 방 안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나더니 문이 살짝 열렸다. 그 틈새로 모나가 얼굴을 보였지만 아빠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형사님이 너에게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대. 모나의 눈 언저리가 꿈틀했다. 나한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마스미야가 상냥하게 말했다. 금방 끝날 겁니다. 모나가 멈칫거리며 방에서 나왔다. 시오미 씨, 죄송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마스미야가 미소 띈 얼굴로 유키노부를 바라봤다. 아빠가 옆에 있으면 하기 어려운 얘기가 있을지 몰라서요. 그래요? 그럼 현관 옆방에 있을 테니 끝나면 부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나가 형사들과 마주하는 것을 보며 유키노부는 거실을 나왔다. 그리고 이름은 하고 마스미야가 묻는 소리를 들으며 현관 옆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걸터 앉아 귀를 기울여 봤지만 형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체 모나에게 뭘 물으려는 걸까? 딸에게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유키노부는 안절부절 못했다. 자신도 모르게 다리까지 달달 거렸다. 잠시 후에 발소리가 들리더니 시오미 씨 하고 부르는 마스미야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키노부는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형사들은 벌써 구두를 신고 있었다. 쉬시는데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마스미야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혹시 생각나는 일이 있으시다면 전화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명함에는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형사들이 돌아갔다. 유키노부는 몸을 돌려 재빨리 거실로 돌아갔다. 모나가 보리차 페트병을 들고 부엌에서 나오는 참이었다. 형사가 뭘 묻던? 여러 가지 하고 모나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여전히 아빠 쪽은 쳐다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아빠가 모르지 않니? 자세히 좀 말해봐. 모나는 한숨을 푹 쉬었다. 목요일에 관해서. 뭐라고 물었는데? 아빠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 기억나느냐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모른다고 했어. 나 그날 저녁 내내 방에 있었단 말이야.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 것 정도는 소리로 알 수 있잖아. 몰라.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모나가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입을 삐쭉 내밀었다. 이번에는 유키노부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또 뭘 물었어? 무슨 가게 이름을 대면서 아느냐고 묻더라고.
모르니까 모른다고 했어. 그리고 모나가 입을 다물더니 뿌르퉁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더 물었지. 말해봐. 아빠에 관해서. 아빠에 관해서? 뭐라고 물었어? 지난 반년 동안에 뭔가 이상한 점이 없었느냐고. 자주 생각에 잠겼다든지 고민하는 것 같았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갑자기 명랑해졌다든지 뭐 그런 적 없냐고 물었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 얼굴을 마주친 적이 별로 없어서 모른다고 했어. 그래. 그게 다야. 이제 됐지? 나 할 일 많단 말이야. 그러고서 모나는 후다닥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탁 닫았다. 유키노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다시 현관 옆방으로 들어갔다. 아까처럼 침대에 걸터 앉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어서 벌떡 일어나 벽장을 열었다. 맨 아래 칸에 종이 상자가 들어있었다. 상자를 열자 액자와 앨범이 마구잡이로 담겨 있었다. 유키노부는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지금보다 훨씬 젊은 유키노부가 거기 있었다. 건강하던 때의 레이코와 두 아이가 웃고 있다. 에마와 나오토, 도쿄 디즈니랜드에 갔을 때 사진이었다. 그때로부터 15년도 더 지났다. 기분이 착잡했다. 여기 있는 가족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대신 아빠와 딸, 2인 가족이 남았다. 그 딸은 부부를 절망의 나락에서 구해주었다. 모나는 그야말로 희망의 빛이었다. 레이코가 무사히 출산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다고 맹세했다. 백일잔치에 이어 돌잔치, 매해 돌아오는 생일 등 기념일마다 에마와 나오토 이상으로 성대하게 축하했다. 모나를 키우고 교육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으며 병이나 사고를 예방하는데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감염병이라도 옮을까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최대한 피했고 조금이라도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데리고 가지 않았다. 에마나 나오토가 어렸을 때는 레이코가 둘을 자전거 앞뒤에 태우고 다녔지만 모나는 절대 자전거에 태우지 않았다. 모나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고 늘 유키노부나 레이코 둘 중 한 사람은 모나의 행동을 철저히 파악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유치원은 레이코가 등원과 하원을 함께 했는데 모나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혼자 오가게 되자 불안감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학교 시각 30분 후에 레이코에게 확인 전화를 거는 것이 유키노부의 일과 중 하나가 되었다. 모나는? 잘 들어왔어. 단 2마디뿐인 그 대화가 크나큰 안도감을 주었다. 모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에마와 나오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너한테는 언니랑 오빠가 있었어. 그런데 큰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둘 다 그 밑에 깔려서 죽고 말았단다. 아빠와 엄마는 슬픔을 이겨내고자 아이를 하나 더 낳기로 했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너란다. 아빠 엄마는 네가 너무나 소중하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단다. 그러니 제발 위험한 일은 피하고 늘 몸 조심하도록 해. 부탁이다. 약속해 주렴. 부모의 절실한 기대에 부응해 모나는 건강하게 자랐다. 독감에 걸리거나 소소하게 다치는 일은 있었지만 병원에 헐레벌떡 뛰어가야 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건강할 뿐만 아니라 심성도 착해서 부모 말을 잘 들었고 성실해서 공부도 스스로 알아서 했다. 부부의 화제라고는 온통 모나에 관한 것뿐이었다. 수영 강습을 보내느냐 마느냐로 부부 싸움을 한 적도 있다. 사고가 날까봐 두렵다는 유키노부에게 레이코는
그러니까 더욱이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생 수영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으니 일찍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는 유키노부가 고집을 꺾었다. 처음으로 풀에 들어가던 날은 회사를 쉬면서까지 보러 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 아이를 잃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모나의 성장을 실감할수록 죽은 두 아이를 떠올리는 일도 잦아졌다. 에마가 살아있었다면 이제 고등학생이겠지. 나오토는 중학교에서 어떤 동아리에 들었을까 등등의 상상을 할 때마다 기분이 가라앉곤 했다. 생각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 만약 그때 아이들끼리 보내지 않았더라면 하는 상상을 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물론 그런 상상을 결코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모나 덕분에 집안이 웃음을 되찾은 것도 사실이었다. 자신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했다. 뒤돌아보지 말고 셋이 손을 맞잡고 착실하게 나아가자고 다짐했다. 그런데 함정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3년 전 레이코가 장을 보던 도중에 쓰러져서 구급차로 실려간 것이다.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간 유키노부는 의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레이코가 백혈병이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서둘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라고 했다. 유키노부는 눈앞이 캄캄했다. 두 아이를 잃은 슬픔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는데 이번에는 아내의 생명이 위태롭다니. 그러나 레이코는 절망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군요. 하고 나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의사의 소견도 듣고 싶어요. 아는 곳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음의 동요가 느껴지지 않는 똑 부러진 말투여서 유키노부는 적이 놀랐다. 주치의는 물론 그래도 좋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 되도록 빨리 의견을 구하라면서 다른 의료기관 앞으로 소개장을 써주었다. 그곳에서도 진찰 결과는 똑같았다. 치료 방침도 다르지 않았다. 결국 처음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치료하기로 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유키노부 가족의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 집안일은 유키노부가 도맡았다. 정년 퇴직이 임박했지만 치료비 등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으니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회사 일과 집안일을 하는 틈틈이 다음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평일 밤과 주말에는 모나를 데리고 레이코를 면회하러 갔다. 레이코는 늘 웃는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그녀는 모나의 학교 생활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인 듯 했다. 볼 때마다 야위어 같고 치료로 인해 머리가 몽땅 빠졌지만 딸을 대하는 표정은 변함없이 빛났다. 유키노부에게는 말끝마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괜찮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치료에 전념해. 정년 퇴직 후에 일할 자리도 곧 찾을 수 있을 테니 돈 문제도 걱정할 필요 없고. 고마워. 하고 레이코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절대로 지지 않아.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그래서 모나가 성인이 되는 걸 꼭 보고 말 거야. 모나가 낳은 아이를 안아보는 게 소원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면 난 아무리 힘든 일도 견뎌낼 수 있어. 유키노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힘내라는 말은 너무 상투적인 것 같아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였다. 일단은 하고 레이코가 모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교복을 입은 모나의 모습을 보는 게 내 목표야. 그래. 하고 유키노부는 대답했다. 레이코는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을 떠난 에마를 떠올린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레이코에게 남은 시간은 그녀의 첫 번째 목표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1월 치고는 따뜻했던 어느 날 오후, 레이코는 유키노부와 모나가 지켜보는 가운데 짧은 생을 마감했다. 52살이었다.
그날부터 유키노부와 모나 둘만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유키노부는 앞으로 자신이 아빠 역할뿐 아니라 엄마 역할까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모나를 대할 때면 만일 레이쿠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생각하곤 했다. 모나가 사춘기에 접어드는 때였다. 그 시기의 소녀에게 아빠란 성가신 존재일 뿐이다. 에마도 그랬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마주한 아침에도 그에게 말 한마디 살갑게 건네지 않았다. 레이쿠가 죽고 나서 석 달 후 모나는 중학생이 되었다. 유키노부는 입학 축하 선물로 스마트폰을 사주기로 했다. 모나가 전부터 갖고 싶어 해서 중학교에 들어가면 사주기로 레이쿠와 약속한 듯 했다. 그토록 원하던 것을 갖게 되자 모나는 무척 만족스러운 눈치였다. 눈을 반짝이며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는 모습에서 석 달 전 엄마를 잃었을 때의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잘된 일이라고 유키노부는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는 정말 잘된 일일까? 하고 고민하게 되었다. 미지의 세계와 접속하게 해주는 그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모나는 극히 짧은 시간에 능숙하게 다루게 된 듯 했다. 그러자 툭 하면 방에 틀어박힌 채 몇 시간이고 나오지 않았다. 친구들과 SNS에 빠져 있겠지 하고 유키노부는 짐작했다. 중학생이 되었으니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아가고 있을 것이다. 초등학생 시절과는 친구도 달라졌을 것이다. 테니스부에 들어갔으니 거기 친구들과의 우정도 소중하겠지. SNS를 할 상대가 한둘이 아닐 것이다. 집에서도 그러니 밖에서는 어떨지 안 봐도 뻔했다. 수업 중에는 전원을 켜는 일이 금지되어 있지만 요즘 세상에 중학생이 그런 규칙을 순순히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모나는 근본이 착실한 아이지만 친구들이 꼬드기면 왕따를 당할까봐 동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레이쿠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잔소리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 어떤 식으로 주의를 주면 좋을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학교에서 부모를 호출한 것도 아니고 성적이 떨어진 것도 아니니 야단칠 빌미가 없었다. 모나가 스마트폰으로 무얼 하는지 알고 싶었다. 어떤 상대와 연락할까? 설마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이상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수록 나쁜 상상만 떠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나가 목욕하러 들어갔을 때 식탁 위에 스마트폰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살금살금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보나마나 잠겨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패스워드를 요구하는 화면이 뜨지 않았다. 어쩌지? 하고 망설였다. 물론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억누르는 뭔가가 있었다. 양심일까? 아무리 부모라도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유키노부의 손가락을 잡아매고 있는 것일까? 그때였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옆에서 들린 소리에 심장이 멎을 듯이 놀란 유키노부는 그만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허둥지둥 주우려고 했지만 건드리지 마! 하는 날카로운 소리에 동작을 멈췄다. 목욕 가운 차림의 모나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아무것도 안 봤어. 유키노부가 말했다. 정말이야. 잠겨있지 않아서 어쩐 일인가 하고. 잠겨있는지 안 잠겨있는지 그걸 아빠가 왜 확인하는데? 열어보려고 했던 거잖아. 아빠를 노려보는 딸의 눈에 벌겋게 핏발이 서 있었다. 아니 그게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모나가 한숨을 푹 내쉬었다. 잠그지 않기로 엄마랑 약속했어. 엄마랑? 스마트폰을 사주면 약속을 지키기로 했어. 그 약속 중 하나가
스마트폰을 잠그지 않기로 한 거야. 잠그지 않으면 언제든지 부모가 볼 수 있어서 나쁜 일에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그랬구나. 그 말을 뒤로하고 모나가 자기 방에 들어갔다가 금방 도로 나왔다. 손에 흰 A4 용지를 들고 있었다. 이거 하며 A4 용지를 유키노부에게 내밀었다. 거기엔 볼펜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10가지 약속. 식사 중에는 금지. 그날의 공부가 끝난 후 사용하기. 하루에 2시간 이내 밤 9시까지만 사용하기. 월정액 이상 사용하지 않기. 앱을 내려받을 때는 엄마와 의논하기. 시험 기간 중 사용 금지. 길거리에서 사용 금지.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처 가르쳐주지 않기. 수상한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기. 잠그지 않기. 엄마는 내가 약속을 지키면 절대 마음대로 열어보지 않겠다고 했어. 아빠는 잘 모르겠지만 나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어. 유키노부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레이코와 모나가 이런 식으로 약속한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모나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자고 하면서 레이코가 걱정 마. 내가 충분히 알아듣게 얘기했으니까 라고 말했던 기억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다. 여기 적혀 있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그리고 모나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방에 틀어박혀 있다고 해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린다고 단정할 순 없다. 미안하다. 걱정이 돼서 그만. 뭐가 걱정인데? 그야 모나 내가 걱정이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어쩌나 하고 말이다. 무슨 일이라니? 뭐 여러 가지지. 나쁜 일에 휘말릴 수도 있고. 나도 이제 중학생이야. 좀 믿어주면 안 돼? 믿기야 믿지. 그렇지만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나쁜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내게 접근할지도 모르지 않니? 그런 사람은 상대하지 않으니까 걱정 마. 하지만 아빠는 걱정되는걸. 너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봐 늘 전전긍긍한단 말이다. 네 언니랑 오빠를 잃고 너희 엄마까지 잃었어. 더는 슬퍼하고 싶지 않다. 아빠에게는 이제 너뿐이야. 그러니까 절대. 제발 그만 좀 해. 모나가 소리쳤다.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고. 뻔하지. 늘 그런 식이었잖아. 싫어. 싫단 말이야. 제발 그만 좀 해. 갑자기 흥분해서 악을 쓰는 모나가 유키노부는 당황스러웠다. 뭘 그만하라는 거니? 그런 눈으로 보지 말란 말이야. 내게는 너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 눈. 소름 끼치게 기분 나빠. 더는 못 참아.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게 뭐가 나쁘다는 거니? 그게 아니잖아. 아빠의 그 눈은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죽어서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나로 대신하려는 거잖아. 그런 눈이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 거짓말. 너한테 의지할 마음 같은 건 전혀 없어. 이제 겨우 중학생인데 내가 뭘 의지한다는 거니? 아빠 인생의 보람으로 삼으려는 거잖아. 아니야? 그러면 왜 안 되는데? 부모에게 자식은 마음의 버팀목이고 인생의 보람이야.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야. 그게 정상이라고. 우리 집은 정상이 아니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 대신이었어. 자식 둘을 잃은 엄마 아빠가 자신들의 슬픔을 달래려고 낳은 아이잖아. 어릴 적부터 줄곧 그런 말을 들었어. 모나는 저 세상으로 간 언니와 오빠 목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실제로 그러기를 바라니까 그러지. 그 둘처럼 되어서는 절대 안 되니까. 유키노부는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가리켰다. 에마와 나오토가 나란히 찍힌 사진이었다. 그래서 저 둘 목까지 더해서 너를 소중하게 키운 거야. 난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아.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까놓고 말해서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모나는 장식장으로 다가가 액자를 넘어뜨렸다. 무슨 짓이야? 유키노부가 모나의 뺨을 후려쳤다. 아! 비명을 지른 후 모나는 아빠를 노려봤다. 비록 눈물은 흘러넘쳤지만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은 눈이었다. 나는 나야. 누군가를 대신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죽은 사람 목까지 살라는 말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모나야. 엄마가 죽어서 자신에게 기운을 북돋아줄 사람이 또 하나 줄었으니까 절망스럽겠지만 나한테는 기대하지 마. 나도 슬프지만 아빠에게 의지하지는 않을 거야. 아빠에게 기대지 않을 테니까 아빠도 내게 기대지 마. 나를 마음의 버팀목이나 인생의 보람으로 삼지 말란 말이야. 얻어맞은 뺨을 손으로 누르면서 모나는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나오지 않았다. 그날을 기점으로 부녀 관계는 절망적으로 악화했다. 이제 모나는 유키노부를 아빠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렀다. 모나의 마음속에 쌓인 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를 대신해야 한다는 것은 슬프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아닌 게 아니라 모나는 유키노부와 레이코가 슬픔을 극복하려고 낳은 아이다. 그리고 실제로 모나 덕분에 희망을 품고 살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모나 자신은 어땠을까? 앞서 태어난 아이들의 비극 따위는 모나와 무관하다. 그런데 철이 들기도 전부터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다. 본 적도 없는 언니와 오빠에 관한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듣고 그들 목까지 살아달라는 애원을 들어야 했다. 생각해보면 마음의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나는 단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착한 아이였으므로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 자신의 몫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 라고 다짐해 왔을 것이다. 그러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 쌓이고 쌓인 것이 마침내 폭발한 것이다. 유키노부는 모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떤 식으로 말을 걸어야 할지, 그녀를 위해 뭘 하면 좋을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마치 미지의 에일리언과 지내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야 깨달은 사실이 있다. 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유키노부에게 모나는 그런 존재였는지도 모른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본질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피해온 것이다. 유키노부는 자신이 모나의 스마트폰을 들고서도 열어보기를 주저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는 게 꺼려져서가 아니었다. 자신이 모르는 딸의 진짜 얼굴이 거기 있을 것 같아 두려웠던 것이다. 황새치로 할까 홍연어로 할까 망설이던 끝에 마스미야는 홍연어를 선택했다. 메뉴를 보자마자 대뜸 황새치로 결정한 가가는 추가로 샐러리 볶음과 맥주를 주문했다. 종업원이 물러가자 마스미야가 물었다. 형은 오늘도 철야해요? 그러자 맞은편에 앉은 가가가 넥타이를 약간 느슨하게 하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수사 범위가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넓어지고 있어. 대신 수사 대상이 늘었으니 특수본부로 돌아오는 형사들이 들고 오는 선물은 많아. 덕분에 수사회의 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이 여간 많이 걸려야 말이지. 그 선물들 중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표정인데요. 마스미야의 말에 가가는 콧방귀를 뀌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직업을 감당하기 힘들어. 1000개의 돌멩이 중에 다이아몬드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횡재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지. 그때 종업원이 샐러리 볶음이 담긴 접시와 맥주를 들고 왔다. 가가가 맥주병을 들어 잔 2개에 따랐다. 일단 수고했다. 두 사람을 잔을 치켜든 후 꿀꺽꿀꺽 몇 모금 들이켰다. 경찰서에서 도보로 몇 분 거리에 있는 음식점에서 늦은 저녁을 먹는 중이었다. 그나저나
어제 저녁에는 어떻게 됐어? 가가가 젓가락으로 샐러리 볶음을 집으며 물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녁 같이 하자고 한 거죠. 경찰서 안에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 게다가 잠깐 서서 이야기할 만큼 단순한 내용도 아니고 말이다. 가가가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마스미아는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팔짱을 낀 채 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얹었다. 그리고 요시아라 아야코와 주고받은 얘기들을 상세히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이 복잡한 내용을 듣고 가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지만 가가는 수사관들의 보고를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표정에 변화가 거의 없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다고 말한 뒤에 헤어졌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가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신의 잔에 맥주를 채웠다. 내 생각에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 제 생각도 그래요. 가짜로 공정증서를 위조해가면서까지 거짓말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럼 누가 거짓말한 걸까? 말기암이라는 그 아버지? 그럴 가능성도 적다고 봐요, 전. 유산을 상속하겠다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 라고 중얼거린 후 가가는 뭔가를 살피는 듯한 눈초리로 마스미아를 봤다. 가스코 고모에게는 연락해봤어?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전화해봤어요. 요즘은 채소를 가꾸느라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신다거든요. 거두절미하고 요시아라 마사스구라는 사람이 내 아버지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셔? 지난번과 똑같아요. 당신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가가 피식 웃었다. 여전히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유언장에 관해서도 얘기했어요. 인지를 받아들여도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너의 일은 네가 결정하라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게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모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 너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때 식사가 나왔다. 이 식당의 대표 메뉴라는 마즙을 얹은 보리밥과 생선구이, 그리고 이런저런 반찬과 돼지고기 된장국이다. 가가가 먼저 보리밥을 한 입 맛보았다. 야, 이거 맛있는걸. 싸고 맛있는 음식점을 찾으려면 역시 관할 경찰서에 물어보는 게 최고야. 이 식당은 하세베가 마스미아에게 가르쳐준 곳이다. 마스미아도 마즙을 얹은 보리밥을 한 젓가락 입에 넣었다. 마의 향기와 소스가 어우러져 상당히 맛있었다. 역시 버려졌다는 말은 하기가 어려운 건가? 젓가락으로 홍연어살을 바르며 마스미아가 중얼거렸다. 고모 말이야? 네, 하고 마스미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요시아라 아야코 씨가 지금 40이라는데 6살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 일을 계기로 아버지가 돌아왔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게 34년 전인데 제가 올해 33살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사고가 일어난 시점에는 네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뜻이군. 그렇죠. 어머니가 임신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남자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건 버려졌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죠. 그래, 타당한 추리야. 하지만 걸리는 점이 몇 가지 있어. 예를 들면 뭐가요? 임신한 여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린 남자가 과연 그 아들을 인지하겠다고 유언했을까? 게다가 그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서 한 일이 뭐야? 사고로 심한 장애를 가진 아내를 보살핀 거잖아. 그런 걸 보면 일시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경솔하게 행동할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 그래도 한 번은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래 가정으로 돌아간 일만 해도 타산이 없었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어요. 대릴사위로서 원래는 료칸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내가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생각지도 않게 후계자의 길이 열리자 선량한 사람의 탈을 쓰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긴 있을 수 없는 얘기는 아니지. 그렇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가가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말이야. 하지만 뭐요?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가스코 고모에게 고모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너 전에 야구를 했었지? 네, 중학교 때까지요. 네가 야구를 하고 싶어 한다면서 고모가 놀랍다고 하더라고. 그때 네 친구들은 대부분 축구를 했는데 네가 텔레비전에서 고교 야구 중계를 보더니 야구를 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야. 어렸을 때 일이라 기억이 분명치는 않지만 뭐 그랬다고 치고 그게 왜요? 고모가 그 말을 듣고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생각했대. 고모부도 야구를 좋아했다면서 말이야. 고등학교 시절에는 야구부에서 포수로 활약하면서 고시엔 진출을 꿈꾸기도 했다고 하더라고. 마스미야가 젓가락질하던 손을 멈췄다.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나도 그런 말을 들은 건 그때뿐이었어.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야. 그 말을 할 때 고모 표정이 뭐랄까? 더없이 흐뭇해했다고 할까? 네가 고모부 피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얼굴이었어. 만일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표정을 지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지. 마스미야의 얼굴에 동요의 기색이 떠올랐다. 날카롭고도 설득력이 있는 얘기였다. 마스미야는 반론할 말을 찾지 못하고 시선을 딴 곳으로 돌렸다. 단정은 금물이지만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법이야. 가가가 달래듯이 말하고 다시 젓가락을 움직였다. 그저 참고삼아 한 말이니 잊어도 그만이야. 아니에요. 기억해둘게요. 고마워요, 형. 하고서 마스미야도 다시 밥을 먹었다. 한동안 둘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돼지고기 된장국도 시원하고 맛이 깊어서 밥이 절로 넘어갔다. 맥주병이 비자 가가는 종업원을 불러 차를 부탁했다. 술 냄새를 풍기면서 경찰서로 들어가자니 아무래도 깨름칙했을 것이다. 더 할 얘기가 없으면 이제 일 얘기로 넘어가고 싶은데 식사를 마친 가가가 말했다. 그러시죠. 시오미 유키노부의 태도가 미심쩍었다고 했지. 한 가지 점에서요. 마스미야가 찻잔을 손에 든 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사생활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으면서 하나즈카 씨의 남자 관계에 관해 물었을 때는 그런 상대가 없었을 거라고 단언하더라고요. 잘 모를 때는 모른다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아닌 게 아니라 부자연스럽기는 하군. 그래서 마스미야 형사의 추리는 시오미 유키노부 자신이 그녀의 교제 상대였다. 그래서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었다. 즉 자신 이외의 남자는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래? 그런데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바로 그 점이 문제예요. 시오미 씨는 부인이 죽었고 하나즈카 씨도 독신이었어요. 불륜이 아니니까 교제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애인을 살해한 범인이 하루빨리 체포되기를 바랄 테니까 자기가 먼저 사실대로 털어놓든가 해서 수사에 협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건 뭔가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가가의 어두운 눈동자가 빛을 냈다. 그는 테이블에 두 손을 얹고 얼굴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시오미 씨에게 알리바이가 없다고 했지. 네, 딸조차 아버지가 언제 집에 들어왔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마스미야가
가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시오미 유키노부의 집에서 나온 마스미야와 하세베는 그 길로 유키노부가 자주 드나든다는 밥집에 갔다. 종업원에게 확인한 결과 목요일 저녁 6시 반쯤 시오미가 온 것은 사실이었다. 30분가량 식사를 했다고 하니 밥집을 나온 시각이 7시경이었을 것이다. 그는 7시가 조금 지나서 집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증명할 방법은 없었다. 시오미 유키노부의 딸 모나도 내내 자기 방에 있어서 모른다고 말했다. 만약 밥집을 나온 후 곧장 지우가오카로 향했다면 저녁 8시에는 도착했을 겁니다. 범행은 10분이면 가능하고요. 가가의 표정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나? 치정인가? 거기까지는 아직. 시오미가 하나즈카 씨의 교제 상대였다면 범행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게 전부예요. 아직 용의자도 아닌데 함부로 시오미라고 부르지는 말지. 그 이외에 부자연스러운 점은 없었어? 그 밖에는 진술 내용에 큰 모순이 없었어요. 시오미 씨는 금요일에 밥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사건에 관해 알았다고 진술했는데 종업원도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빨려 들어갈 것처럼 노려봐서 기억에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빨려 들어갈 것처럼 말이지. 야요이 찻집의 단골이라면 그런 반응은 당연하겠지. 범인이라도 그랬겠죠. 사건이 어떤 식으로 보도되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가가가 시선을 허공으로 향한 채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다시 마스미야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부류는 사람이 겉보기와는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는 경우가 많지. 하지만 일단 물어보겠는데 네가 볼 때 시오미 유키노부라는 남자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마스미야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런 질문을 예상하고 준비해둔 대답이 있었다.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마음에 어둠이 깃든 사람이에요. 가가가 의외라는 듯이 미간에 주름을 세웠다. 단정적이군. 자신은 밥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딸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내버려뒀다잖아요. 어쩌다 한 번 그런 거라면 몰라도 그는 그게 일상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딸 단둘이 사는데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과거에 뭔가 심각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뒤틀린 게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딸 역시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고요. 마스미야의 말을 듣고 나서 가가는 팔짱을 끼고 눈을 감았다. 그의 사고 회로가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느껴졌다. 이윽고 가가가 눈을 떴다. 마스미야 형사의 감을 한번 믿어볼까? 내일부터 하세베 군과 둘이서 시오미 유키노부 씨의 주변을 훑어봐. 계장에게는 내가 설명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마스미야가 엄지를 척 세웠다. 화면에 표시된 회계 프로그램의 숫자를 일일이 확인한 후 아야코는 의자 등받이를 뒤로 젖혔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안약을 꺼내 양쪽 눈에 3방울씩 떨어뜨렸다. 어젯밤을 도쿄에서 지낸 탓에 오늘 저녁에는 이틀치 사물을 처리해야 했다. 피로한 눈에 시원한 액체가 스민다. 손가락으로 눈두덩이를 마사지했다. 눈을 뜨고 컴퓨터에 표시된 시각을 확인해 보니 밤 10시가 지났다. 아야코는 혼자 사무실에 있었다. 뻐근한 목을 이리저리 돌리며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주무르는데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기척이 났다. 사장님 하고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야근하는 여직원이다. 와키사카 선생님이 오셨어요. 아, 들어오시라고 해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선 아야코는 사무실 한쪽 구석에 있는 싱크대로 가서 찻잎이 들어있는 캔을 열고 찻주전자에 찻잎을 덜었다. 포트에 담긴 뜨거운 물을 찻주전자에 따르는데 문이 열리더니
와키사카가 천천히 들어왔다. 하하, 안녕하신가? 네, 선생님. 이런 시간에 죄송해요. 와키사카가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나도 궁금하던 참일세. 따지고 보면 내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었는가. 당사자가 살아있는데 유언장을 읽어보라고 부추기는 거. 실은 그거 반칙이거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언장을 읽었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아야코가 나이든 변호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람을 만나러 도쿄에 갔다 왔어요. 그래, 그랬을 테지. 조부모 때부터 알고 지낸 와키사카는 익숙한 몸짓으로 구석에 놓인 소파에 가서 앉았다. 아야코가 찻잔 2개를 쟁반에 담아 들고 와서 하나는 와키사카 앞에, 하나는 자기 앞에 놓았다. 드세요. 고맙네. 그래서 와키사카가 탐색하는 듯한 눈초리로 아야코를 봤다. 마스미야라는 사람을 만나봤어? 네, 만났어요. 예상대로 나이가 저보다 아래. 그러니까 동생이었어요.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와키사카가 찻잔으로 손을 뻗었다. 마사스구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별거 했던 시기일 가능성이 크니 당연히 아야코가 태어난 후일 것이라는 얘기를 2사람은 나눈 적이 있었다. 저쪽에는 어디까지 이야기해 주었나? 유언장 복사본을 보여줬어요. 아버지가 어떤 상황이신지도 대강 설명했고요. 반응은? 몹시 당혹스러워하던데요. 그랬겠지. 와키사카가 허허 웃었다. 뭐 하는 사람이야? 경찰이더라고요. 그것도 경시청 수사 1과 형사요. 호, 그런가? 와키사카가 눈을 크게 떴다. 의지가 강하고 고집이 센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착실하고 좋은 청년 같아요. 머리도 좋아 보이고요. 그거 다행이군. 그보다 어떻던가? 와키사카의 얼굴에 호기심의 빛이 어렸다. 자네가 보기에 유언장 내용이 사실인 것 같아? 네. 아야코가 대뜸 그렇게 대답하자 변호사는 의외라는 듯이 눈을 가늘게 떴다. 단호하군. 확신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야코가 슬그머니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은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니, 적어도 혈육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혈육이요. 상당히 닮은 모양이군. 아주 많이요. 하며 아야코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마스미야 슈에이와 마주한 순간 더 확인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예리한 인상은 젊은 날의 마사스구 그 자체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소한 몸짓이나 행동까지 똑 닮아 있었다. 아야코는 마스미야와 나눈 대화를 간추려 와키사카에게 전했다. 다 듣고 난 와키사카가 입술을 비틀며 하고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양쪽 얘기를 종합해보면 마사스구 씨가 도쿄가 아닌 다카사키에서 새살림을 차렸다가 결국 그쪽을 버리고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왔다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군. 저도 그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버렸다는 표현이 옳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고 와키사카가 아랫입술을 불쑥 내밀었다. 버린 게 아니라 둘이 서로 이해하고 합의한 가운데 헤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로군. 그렇게 말하고 싶다기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게 제 본심이에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일세. 마사스구 씨가 그렇게 일을 엉망으로 만들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믿고 싶어. 그는 책임감이 강한 남자거든. 그러니까 마사미 씨가
사고로 심각한 장애를 지니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거고, 아내를 자신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야. 제 생각도 그래요. 집에서 엄마를 보살피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가 정말 훌륭하다고 감탄했어요. 이제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고 이후로 저는 엄마가 엄마라고 생각되지 않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가 간혹 있었어요. 뇌의 장애로 인해서 성격이 완전히 변해버린 데다 저는 물론이고 당신 자신조차도 누군지 모를 때가 있었으니까요. 자네뿐만 아니라 마사미 씨의 부모님, 즉 자네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이만저만 슬퍼하신 게 아니라네. 충격으로 어찌나 초췌해지셨는지 옆에서 보기가 딱할 정도였어. 와키사카의 희끗희끗한 눈썹이 8팔자로 늘어졌다. 당시 일을 떠올리자 아야코의 마음도 어두워졌다. 그때는 매일 누군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게야. 요시하라 집안에서는 료칸 경영에 신경 쓸 여력도 없었겠지. 그런 점에서도 마사스구 씨는 존재감이 컸어. 자네도 알다시피 요리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경영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잖아. 그가 없었다면 다스요 씨는 상당히 곤란해졌을 거야. 망해서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지. 하지만 마사스구 씨 자신은 그런 말을 자랑삼아 내뱉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네. 그러기는커녕 자신은 징검다리일 뿐이어서 아야코가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다스요 씨를 무너지지 않게 잘 지탱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곤 했지. 그리고 맞아. 한 번은 묘한 말을 한 적이 있어. 와키사카가 불쑥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인데요? 내가 물어봤거든. 어떻게 그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느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자신은 헌신하는 게 아니라 뒷수습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어. 뒷수습이요? 아야코가 미간을 찡그리며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나도 물어봤지만 그 이상은 말해주지 않았어. 괜히 말을 했다면서 잊어달라고 하더구만. 제가 듣기에는 아버지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뜻 같은데요.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가정을 꾸렸던 일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구만. 하지만 하고 아야코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한 손으로 뺨을 살짝 받쳤다. 다스요 씨가 궁지에 몰리게 된 원인은 엄마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지 아버지와는 관계없잖아요. 그렇지. 저는 어렸을 때라 자세한 건 모르지만 엄마가 친구 부부의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선가 추락했다고 들었어요. 거북길에서 핸들을 미처 꺾지 못해 절벽에서 떨어졌지. 친구분의 남편이 운전했는데 그 부부는 죽고 뒷자리에 탔던 마사미 씨만이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 거기까지는 아야코도 들은 적이 있었다. 친구 부부가 사망하는 바람에 책임도 묻지 못했다고 했다. 아버지는 왜 뒷수습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글쎄 하면서 와키사카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무래도 다카사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는 게 우선이겠어. 그 가스코라는 분의 얘기를 듣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가 없을 듯 하구만. 그렇긴 한데 마스미야 씨 말을 들어보니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거참 문제로군. 와키사카는 찻잔을 마저 비운 후 손목시계를 들여다봤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나는 그만 가봐야 할 것 같구만. 와키사카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아야코도 따라서 일어섰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뭔가 진전이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마사스구 씨가 골치 아픈 수수께끼를 남겼군. 아니지,
과거형으로 말하기에는 이른가? 하지만 아무래도 본인은 수수께끼인 채로 남겨둘 심산이었던가 봐.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유언장을 작성할 때 다그쳐서라도 사정을 알아내는 건데 그랬어. 소용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실 거라면 제게도 털어놓으셨겠죠. 와키사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그래. 아니야, 나오지 마. 그럼 쉬게 나. 안녕히 가세요. 문 앞에서 와키사카를 배웅하고 나서 아야코는 다시 사무실 소파에 앉았다. 조금 전 와키사카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골치 아픈 수수께끼라. 맞는 말이다. 유언장을 처음 읽었을 때의 충격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다음 사람은 유언자 요시하라 마사스구와 마스미야 가스코 사이의 자식으로 유언자는 이를 인지한다. 눈앞이 어찔어찔할 만큼 혼란스러웠다. 뭐가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었다. 유언장에 유언 집행자로 아야코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와키사카는 혼외자 인지는 유언 집행자의 권한이 발생한 날로부터 열흘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즉 마사스구가 사망해서 유산, 상속 등이 집행되기 시작하면 아야코는 반드시 마스미야 슈에이라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미룰 것 없이 당장 그를 만나러 가자고 마음먹었다. 그 이유는 마스미야에게 말한 대로다. 자세한 사정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도 있었고 배다른 형제를 만나보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사스구가 살아있는 동안 마스미야를 만나게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도쿄에서 마스미야와 만났을 때를 새삼 떠올렸다. 배다른 형제와의 대면에 그녀는 살짝 긴장했다. 이 사람이 나의 혈육이라고 생각하자 묘한 감회가 일었다. 그의 직업을 들었을 때는 놀라는 한편으로 안심이 됐다. 반사회적인 일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었던 것이다. 만약 그런 인물이라면 유산을 목적으로 인지를 수용할 우려가 다분히 있었다. 더 나아가 다스요시를 넘보려고 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마스미야 슈헤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 사람은 믿을만 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올바르지 않은 일을 싫어하는 사람 같았다. 그러니 경찰관이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수사 일과는 엘리트 집단이라고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우수한 경찰임에 분명하다. 마스미야는 요시하라 마사스구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그러나 마사스구 쪽은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의 상황을 상당히 최근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듯하다. 유언장이 기재된 주소가 마스미야 모자가 2년 전까지 살았던 아파트였던 것이다. 아버지가 어떤 경위로 바깥에 자식을 두었는지 아야코는 모른다. 어쩌면 한때의 불장난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결국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을 때는 그 자식과 평생 만나지 못할 것을 각오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마도 내내 마음에 걸렸을 것이다. 한시도 잊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죽기 전에 한 번은 만나보고 싶겠지. 그 소망을 이루게 해주고 싶다. 아야코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오전 중에 끝마치려고 했던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바람에 점심을 거르고 말았다. 오후 첫 번째 작업을 겨우 끝내고 나니 오후 4시가 지나 있었다. 시간이 어중간하다고 생각하면서 유키노부는 단골 중국집으로 들어갔다. 카운터석으로 그가 주문한 볶음밥이 나왔을 때 메시지 착신음이 울렸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해 보니 전에 다니던 직장의 후배다. 시오미 씨, 오랜만입니다. 그간 별일 없으셨습니까? 저는 정년까지 앞으로 1년이 남았고 그럭저럭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드린 이유는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입니다. 어제 경시청 형사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마스미야라고 하더군요. 시오미 씨에 관해 조사하는 듯 했습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불려가서 질문을 몇 가지 받았고요. 어떤 사건이 발생한 가게의 단골들에 관해 최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 시오미 씨도 그중 한 명이며 딱히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뿐 더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어서 저는 아는 대로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오미 씨의 인품과 최근 모습 등에 관해서요. 사귀는 여성이 있느냐는 질문도 받았는데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얘기를 다른 곳에서는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시오미 씨께 폐가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환절기에 모쪼록 몸조심하시고 일간 만나서 한잔하도록 하시죠. 볶음밥을 입에 떠넣으며 메시지를 읽은 유키노부는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몇 명이나 똑같은 연락을 주었다. 전에 있던 회사의 동기라든가 학창시절 친구 등 하나같이 친분이 두텁고 지금도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들이다. 그러니까 형사가 찾아왔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다.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유키노부에 관해 시시콜콜 질문을 받았을 것이다. 아마 지금 다니는 직장에도 찾아왔을 테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은 유키노부와 친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심 시오미라는 그 재취업한 노인네가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연락해준 지인들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유키노부에게 현재 사귀는 여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들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는 하나즈카 야요이에 관해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마스미야라는 형사는 유키노부와 야요이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야요이 찻집의 단골들에게서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해도 이상할 게 없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상상이지만 이라는 전제가 달린 증언이었겠지만 마스미야 형사의 추리는 이럴 것이다. 시오미 유키노부는 하나즈카 야요이와 교제 중이었다. 그는 아내와 사별했고 하나즈카 야요이는 10여 년 전에 이혼했다. 둘 다 독신이니 관계를 주위에 알려도 문제가 없을 텐데 왜 단골에게까지 숨겼을까?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더라도 연인이 살해되었으니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을 경찰에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는 게 일반적인 태도가 아닐까? 그러지 않는다는 건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정황을 이번 사건과 연결지어 생각할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유키노부와 야요이의 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확증을 잡을 때까지 마스미야는 절대 조사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일이 성가시게 되었다. 어쩌면 좋단 말인가.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식사를 마쳤다. 빈 접시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갑을 꺼내려는 참에 카운터석 한쪽에 세워져 있는 참깨 경단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요즘 들어 단 것을 통 먹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종업원을 불러 주문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참깨 경단 사진을 집어들고 들여다봤다. 처음 야요이 찻집에 들어갔던 날이 떠올랐다. 물론 그 카페의 메뉴에 참깨 경단이 있었던 건 아니다. 하나즈카 야요이를 처음 봤을 때 유키노부의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풋풋한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다. 몸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 같은 것에 충격을 받았다. 이건 운명이라고 확신했다. 운명의 상대를 드디어 만났구나. 크림이 듬뿍 얹힌 파운드 케이크를 먹으면서 유키노부는 하나즈카 야요이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다. 아니, 눈을 뗄 수 없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야요이 찻집을 찾게 되었다. 손님의 8알 이상이 여성이다 보니
예순을 넘긴 남자 손님이 눈에 띄는 건 당연했고 얼마 안 있어 야요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단 것을 즐기시나 봐요. 특히 어떤 케이크를 좋아하세요? 그런 질문에서 시작해 점차 유키노부에 관해서도 물었다. 이 근처에 사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자 유키노부 쪽에서도 야요이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가 수월해졌다. 음식 취향, 집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등을 묻다 보니 그녀가 일본 음식과 정종을 좋아하고 정기 휴일 전날은 밤 늦게까지 옛날 영화를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몇 번 드나드는 동안 야요이 찻집이 붐비는 시간대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가 있다는 것도 파악했다. 유키노부는 되도록 한가한 시간에 찾아갔다. 그럴 때는 야요이와 느긋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그녀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게 되었다. 귀찮은 손님이라면 굳이 마주 앉아서 말상대를 해주지도 않을 것이다. 야요이는 상대를 세심하게 배려할 줄 아는 총명한 여자였다. 그것이 그 카페의 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억지를 쓰거나 태도가 무례한 손님에게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당찬 구석도 있었다. 카페를 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사람을 두루 만나고 싶어서 라고 대답했다. 사람이 혼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을 두루 만나다 보면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 같았어요. 다만 저는 딱 한 번 소중한 만남을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그건 아이라고 야요이는 말했다. 전 배가 불룩해진 여성을 보면 부러워요. 아, 저 사람은 몇 달 후면 멋진 만남을 경험하겠구나 싶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유키노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상상이 싹 텄다. 그리고 그 상상은 갈수록 커졌다. 이 여자가 모나의 엄마가 되어준다면 유키노부에게는 없는 뭔가를 야요이라면 모나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종업원이 참깨 경단을 가져왔다. 손을 대보니 따끈하다. 입에 넣으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본 유키노부는 흠칫했다. 레이코의 친정이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며 일어섰다. 네, 시오미입니다. 아범인가? 날쌔. 레이코 어머니의 목소리다. 잠깐 통화해도 괜찮겠나? 네, 괜찮습니다.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가게 밖으로 나갔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게 말이지. 오늘 도쿄에서 경찰이 왔다 갔네. 유키노부는 숨을 삼켰다. 목소리에서 낭패감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그래서요? 다음 말을 재촉했다. 자세히는 모르겠네만 뭔가 수사 중이라고 하면서 자네에 관해 이것저것 묻더구만. 뭘 수사하는지를 물어도 말해줄 수 없다고만 하고. 뭘 물어보던가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진 당시의 일도 묻고 레이코가 살아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나와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꼬치꼬치 물었네. 심지어 자네가 재혼할 생각이 있는 것 같으냐고 묻기에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느냐고 대답했네. 그런데 말이지, 뭐 하나만 내가 물어도 될까? 뭔데요? 형사가 그러는데 자네 요즘 모나랑 통 밥을 같이 안 먹는다면서? 정말인가? 자네는 외식을 하고 모나는 혼자 알아서 해결하는 것 같다던데. 설마 사실은 아니겠지? 유키노부는 대답할 말이 궁해 침을 꿀꺽 삼켰다. 아니, 그게... 할 말을 찾다가 무심코 유리문 너머로 가게 안을 들여다봤다. 자신이 먹으려다만 참깨 경단이 눈에 들어왔다. 다 식었겠네 하고 유키노부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